자, 또 다음 수업 17, 18차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고려의 문화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적인 특징을 얘기할 때 옛날 전통시대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유교랑 불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교부터 먼저 볼 건데, 고려뿐만이 아니라 신라시대 때부터 이제 유교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여러 시대에서 나타났고, 고려도 마찬가지로 유교를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먼저 보면은, 태조 이제 첫 번째 왕이죠. 태조는 건국 과정에서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같이 참여를 했었었죠. 그래서 유교적인 그런 이념의, 민본 사상, 백성이 근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강조해서 백성들 초반에 세금도 많이 깎아주고 그랬었습니다. 왕건이. 유교는 좀 백성을 굉장히 생각하는 그런 인자한 정치를 한다라고 했었죠. 인자한 정치. 인의예지. 인이 제일 먼저 있는 그런 정치 사상이기 때문에 이제 인자한 백성을 생각하는 민본 사상이 유교의 근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민본 사상이 강조됐었고, 광종 때는 다 옛날에 배운 거기 때문에 그냥 빨간색으로만 체크하겠습니다. 과거 제도를 실시를 해서 유교 시험을 쳐가지고 인재 관리들을 뽑았었죠. 그다음에 성종 때는 유교적인 정치 이념이 확립되는데 최승로라는 사람이 시무시8조를 올려가지고 왕건 같은 인자한 왕이 되라라고 하는 유교 정치를 강조를 했었죠. 그에 따라서 유교적인 그런 이념을 애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학교인 국자감과 향교를 설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유교라는 것은 원래 중국의 종교이기는 하지만은 고려에서는 약간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해석을 해가지고 좀 사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랬는데 고려 중반부로 가면은 약간 유교가 보수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유교는 약간 인간 중심적이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약간 합리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합리적인 모습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시 좀 보수적인 성격으로 변해서 굉장히 좀 현실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초반부에는 약간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유교적인 인자한 왕이 되자라고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중반부가 되면 유교는 이제 약간 과거 시험의 도구처럼 약간 전락하게 되죠. 최충이라고 하는 학자가 구제학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이거는 사립학교였는데 과거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지금으로 치자면은 자사고 같은 거야. 자사고 같은 게 생겨가지고 학비도 엄청나게 세고, 그 다음에 구제라고 하는 전문 강좌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엄청나게 이제 공부를 시켜서 과거를 합격시켰던 그 학교가 구제학당이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이걸 만들었던 게 최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백성들을 생각하고 인자한 왕이 되자, 사회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그런 좀 자주적인 주체적인 그런 약간 좀 진취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중반부가 되면 보수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김부식도 대표적인 이제 보수적인 학자였었죠. 그래서 당시 묘청이 서경으로 천도를 하자고 하니까 그걸 반대하면서 지금 그냥 개경에 안정해서 있자라고 하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신정변기 때가 되면은 문벌 귀족들이 붕괴하게 되면서 유학이 침체기를 접어들게 되고, 고려 후반부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이 성리학은 유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했던 한 가지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유교랑 그냥 같은 거야. 유교를 연구하는 한 가지 학문 중에 하나였는데,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유교적인 그런 학문 철학 방법, 학문 탐구 방법입니다. 학문 탐구. 유교에서는 인간의 심성을 착하다고 파악을 합니다. 착하다고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심성 같은 것은 우주의 원리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현상 같은 것을 보고서 인간의 심성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이 같다고 파악을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성, 즉, 리. 즉 인간의 성품과 자연의 리치는 같다는 거죠. 이치는 같다. 이치는 같다는 게 요 성리학의 기본적인 전제인데, 그래서 성리학은 인간의 심성은 착한데, 원래 착한데 좀 오염된다는 거야. 중간중간에 인간이 뭐 공부도 덜하고 마음 수양도 덜하고 그래가지고 오염되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적인 그런 원리를 보고서 인간의 본래 본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게 좀 철학적인 거라서, 윤리적인 거라서 윤사 시간에 좀 윤사 선생님한테 자세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게 설명이 되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우주의 작동 원리나 인간의 심성을 파악하는 학문을 성리학이라고 하고, 이게 유교하고 그냥 똑같은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충렬왕 때 안향이라고 하는 학자가 우리나라에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안향입니다.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소개를 해서 인간의 수양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성리학에서는 모든 인간은 착하다는 거야. 착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나쁜 인간도 있고 뭐 도둑질하는 인간도 그렇잖아. 그런 것은 인간이 수양을 덜 했기 때문이야. 근데 그 수양을 하기 위해서는 뭘 보고 수양을 해야 되냐. 자연의 원리 같은 것을 보고 수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가 썩어가고 있어. 근데 그 썩어가는 걸 도려내지 않으면은 다 썩어버리죠. 근데 인간의 심성도 마찬가지로 뭔가 인간의 마음이 어딘가 한 구석에 나쁜 마음이 있으면은 이거를 도려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주의 원리랑 인간의 심성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악하게 약간 오염된 심성을 가지면은 우주의 원리를 보고서 우리가 계속 수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수양을 강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려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성리학은. 그런 착한 것을, 선한 것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현이라고 하는 학자는 중국 원나라의 성리학 학자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성리학의 이해를 굉장히 심화해서 우리나라에 들여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리학은 불교의 부정부패함을 비판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불교의 폐단을 비판한다. 왜냐하면 불교가 당시 고려 말기가 되면은 전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스님들이 막 술 먹고 뭐 여자 만나고 다니고 하는 그런 부정부패한 그런 데에 많이 연루가 돼 있어서 이것을 비판을 하면서 신진사대부가 이 비판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신진사대부는 불교를 비판하면서 성리학을 들여왔었는데 성리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선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불교의 이런 부정부패함을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 그렇게 해서 사회를 개혁하자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성리학의 교과서적인 책도 우리나라에 들여옵니다. 소학 성리학 초등 교과서입니다. 주작 아래 이것도 성리학 책이고, 그러니까 윤리책이죠. 윤리책. 그런 유교적인 윤리를 확산시켜 가면서 신진사대부가 결국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유학의 발달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유학 교육 기관에 뭐가 있었는지. 국가에서 세운 교육기관은 감자국 기억하죠? 이거는 오늘날의 서울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향촌학교, 향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려도 중반부가 되면은 최충의 구제학당 같은 그 자사고 같은 게 나온다고 했었죠. 자사고 같은 게 12개가 생겨요. 이거를 사학 12도라고 합니다. 사학 12도. 사학 12도라는 게 나와서 국가의 공립교육이 위축이 됐었고, 그래가지고 당시 최충이 구제학당으로 자사고 같은 게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을 때 당시 왕이 국가 공교육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서 국자감의 칠제라고 하는 전문 광좌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거는 위에 있었던 최충의 구제를 따라한 겁니다. 그다음에 양현고라고 하는 장학재단을 설치를 해서 현명한 인재를 양성하는 창고라는 거죠. 창고. 여기 창고에다가 쌀을 쌓아두고서 이제 성적 잘 받고 그러면 얘네한테 쌀을 뭐 하사하거나 그랬던 창고, 장학재단을 설치하게 된다. 요게 유학교육의 중요한 정책들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유교는 이제 역사책 편찬하고도 좀 연관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교는 어떤 선한 인간 같은 것을 강조했었던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를 쓰면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그런 작업들을 중요시해서 역사책을 유교적인 입장에서 편찬한 그런 역사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역사책을 보면은 초기에 고려도 고려왕조실록이라는 게 있었어. 고려의 7대 왕까지도 편찬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전해지지는 않고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기록만 나와요. 고려의 태해, 정광, 경성, 목, 현종까지 7대 실록이 태해, 정광, 경성, 목종까지는 실록이 있었다는 기록만 있어요. 기록만. 근데 현재 이 7대 실록이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해지는 역사책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바로 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입니다. 이쪽 페이지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왕의 명령으로 편찬을 합니다. 왕명으로 편찬을 한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네이버에 가면 그냥 원문 그대로 읽을 수가 있는데 김부식의 삼국사기 서론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여기 보면은 당시 왕이었던 우리 폐하께서는 요즘 학생들 중에서 중국의 역사책인 오경, 제자, 그리고 진나라, 한나라와 같은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두루 통달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일에 대해서는 도리어 아득하여 잘 모르니 참으로 한탄스럽다라고 우리 폐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김부식이 폐하 제가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만든 책이 삼국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명으로 편찬을 했었고 삼국사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김부식입니다. 이게 삼국사기이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김부식은 아까도 위에서 얘기했었지만 유교적인 학자였었어. 여기 보면 김부식 유교적인 학자, 현실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유교적인 학자였었는데 유교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내가 전에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었어요. 유교는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신이 없죠. 신이 없고 굉장히 좀 합리적인 인간 사이의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거나 하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면모를 보이는 종교였었기 때문에 역사책을 쓸 때도 약간 합리주의적인 그런 내용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보게 될 이련의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게 볼 건데 좀 이따가 이련의 삼국유사에는 첫 번째 보면은 고조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조선의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은 환웅이 있었는데 얘가 인간 세상을 다스리러 내려와서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와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곰이랑 호랑이가 찾아오고 곰이 여자의 몸이 되고 곰 여자랑 결혼하고 막 이런 막 너무 옛날 설화 같은 얘기, 신화 같은 이야기들은 얘네 유교학자인 김부식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가급적이면은 이런 이야기들은 가급적이면은 그 삼국사기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고 굉장히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역사적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팩트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팩트 중심. 팩트 아니면은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팩트 아니면 쓰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썼던 역사책이 바로 삼국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삼국사기. 그리고 삼국사기의 시스템 체계를 보면은 크게 네 파트로 구분이 되는데 첫 장은 본기라고 합니다. 본기. 여기는 첫 번째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삼국의 모든 왕들을 쭉 써놨었어요. 이것도 삼국사기 목차를 보면은 여기 신라본기라고 나오죠. 신라본기에 보면은 1대 왕인 혁거세, 그 다음에 남해 쭉 내려가서 여러 왕들이 쭉 나오고 지증왕, 버풍왕, 진지왕에서 쭉 모든 왕들이 나오죠. 신라의 모든 왕들이.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고구려 본기로 넘어갑니다. 고구려의 동명왕부터 나와서 또 고구려 왕들을 쭉 적어요. 그 다음에는
백제왕들이 나오죠. 이제 백제왕의 온조왕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죠. 첫 번째 파트는 본기 파트입니다. 본기.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여기 보면은 지라고 나오죠. 지라는 것은 어떤 제도나 그 사회 모습 같은 것, 문화 같은 것들을 써놓은 겁니다. 보면은 제사 지내는 모습, 의복, 수레, 기물, 집, 가옥 같은, 그리고 지리가 어땠는지 각 지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각 지명을 이야기를 하고 관청 모습은 어땠는지 그런 제도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던 게 바로 지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파트는 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연표입니다. 연표. 삼국사기의 연표 파트를 보면은 29권의 연표 파트를 보면은 이렇게 쭉 연도를 이렇게 나열해 놓은 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표 파트입니다. 표 파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열전이라고 하는 네 번째 챕터입니다. 네 번째 챕터. 아이고, 한자 잘못 써졌는데 여기 열전이라고 바꿔야 되는데, 열전이라고 하는 네 번째 챕터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은 삼국사기 열전 1권에 김유신이 나오죠. 김유신. 그러니까 김유신 나오고 일지문덕, 뭐 장보고, 온달, 최치원 이런 즉 열전은 본기는 왕의 역사를 쭉 쓴 거야. 왕들의 이야기들을 쭉 쓴 건데, 열전은 왕이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상 좀 중요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쓴 거죠. 그래서, 요 삼국사기의 구성을 보면은 인물들이 굉장히 주가 되죠. 인물들. 왕과 중요 인물들이 주가 되는 그런, 요런, 당시 아시아의 역사 서술 챕터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면은 요거를 일컬어서 학습지에 뭐라고 하냐면은 기전체라고 합니다. 기전체. 즉 본기와 열전이 주가 되는 그런 구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전체라고 합니다. 기전체. 요거 나중에 수업 시간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반드시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가 이런 식으로 특징들이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고려 후반부로 가면은 이런저런 역사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몽골 침입 직후에 우리나라 역사를 좀 자주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역사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동명왕, 첫 번째 왕인 동명왕을 그려냈던 책인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동명왕편. 고구려 동명왕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고구려를 계승하는 그런 의식에서 썼던 역사책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삼국유사나 제왕운기라고 하는 책도 나중에 나오는데, 이거는 단군을 강조하는 고조선 계승의식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을 좀만 더 자세하게 보면은, 삼국유사는 일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책이야. 스님이 쓴 책이기 때문에 여기 유교학자인 김부식이 쓴 책이랑은 약간 다르게 불교적인 냄새가 납니다. 이 삼국유사 일연의 책에는 보세요. 이게 삼국유사 일연의 삼국유사의 목차입니다. 목차에 보면은 첫 번째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이런 역대 이제 우리나라에 삼국에 중요했던 나라들의 역사들이 나오는데, 그와 더불어서 중요했던 인물들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근데 좀 밑에 챕터로 가면은 무슨 법사, 연불사, 그리고 무슨 스님의 이야기라든가, 석가모니에 관련된 얘기, 극락, 연불, 불사 같은 불교적인 그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김부식이 썼던 유교적인 이 삼국사기랑은 약간 다르게 불교적인 냄새가 나는 책이라는 거, 이것도 밑에 다 같이 필기를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팩트가 아니면 쓰지 않는 합리주의적인 그런 역사관에 따라서 삼국사기가 지어졌는데, 일연의 삼국유사를 보면은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준 옥대, 하늘에서 허리띠를 내려준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종 옥면이라는 사람이 연불에서 극락, 천국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말이 팩트에 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인 얘기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련의 삼국유사에 많이 나오는데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약간 차이점들이 있다는 점 잘 알아두고, 그다음에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성리학적인 그런 역사책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리학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학문이었었기 때문에 약간 정통성, 어떤 국가나 왕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역사책들이 많이 써지는데, 대표적인 게 이지안의 사략이라고 하는 역사책입니다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